2005년 발의된 뒤에 국회에서 잠들어 있던 북한 인권법이 11년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은 국제사회 북한인권법 제정 움직임의 단초가 된 미국의 북한인권법과 비슷한 점이 많지만 차이도 적지 않다는 평가인데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김정봉 한중대 석좌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북한인권법이 드디어 처리가 됐습니다. 11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라고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 먼저 어떤 내용들이 법안에 담겨 있는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 북한 인권 재단을 만들어서 북한 인권 문제에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그다음에 정책을 입안하는 게 이제 하나고, 또 하나는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를 만들어서 인권 기록 보존소에서 북한의 인권 그런 침해 실태를 전부 다 기록으로서 보존하고, 또 그거를 3개월마다 법무부에 보내서 앞으로 북한 인권 침해 사범들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또 마련하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는 북한 인권 증진 자문위원회를 설치해서 이 자문위원은 한 10명쯤으로 구성되는데 5명은 그 여당에서, 나머지 5명은 야당에서 이렇게 추천을 해서 10명을 구성됩니다. 이 인권 증진 자문위원회에서 이런 인권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또 집행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북한 인권법을 채택하니까 일단 북한은 좀 반발하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반발하는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앞으로 남북 관계에서 이 법이 어떻게 작용될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북한이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인권법에 인권 책임자를 국제 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법에 따라서 김정은을 갖다가 국제 형사재판소에 제소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인권 기록 보존소 이런 데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연구하고 존언하고 처벌 문제를 자꾸 이렇게 거론하게 되면은 이것이 대북 전전을 통하든 우리 대북 방송을 통하든 북한을 방문하는 외국인을 통하든 간에 북한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의식이 높아지게 되고, 그다음에 북한 체제가 유지되는 것은 바로 인권 탄압에 의해서 체제가 유지되는 거거든요. 폭력과 기만에 의해서 유지되는데 바로 가장 큰 수단이 바로 폭력이거든요. 폭력. 그러니까 북한 주민에 대한 폭력으로 해서 체제가 유지되는데, 만약에 인권 문제가 자꾸 거론돼서 자기들이 폭력을 행사할 수 없는 때가 되면은 체제가 저절로 붕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체제 붕괴를 우려하는 것이죠. 예, 지금 오늘 발표된 유엔 안보리 결의 내용의 전문을 보면 북한 주민이 처한 심각한 고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자,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 또 미국도 북한 인권법을 통과를 시켰고, 자, 근데 우리는 지금 북한 인권법이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지금 처리가 안 됐단 말입니다. 자, 아무래도 정치권의 싸움이 좀 작용했다고 봐야겠죠. 네, 북한 인권법이 제기된 것은 2005년도 8월달 노무현 정부 때문에 오히려 야권에서 먼저 제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통과되지 못했던 거는, 그 당시에는 통과되지 못했는데 그 당시에는 뭐라는 논리를 제시했냐면 북한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겠다. 뭔 소리냐면 지금 당장 배고프기 때문에 식량을 줘야 되겠다. 비료를 줘야 되겠다. 그다음에 많은 인도적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것을 지원하면은 그것이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배고픔을 면해주기 때문에 그것이 인권 개선이다. 이런 주장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 정권을 자극하지 않아서 남북 관계를 그런 대로 이렇게 유지해 가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우리 국회에 이제 과거에 운동권 출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미모나 방화 사건 하던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북한의 우호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북한 인권법이 통과가 안 된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 교수님이 보시기에요, 이 법이 실질적으로 인권 증진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네, 현재는 굉장히 선언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대북 전달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북한에는 인권의 개념 자체도 없는데 점점 더 북한 주민들이 인권 의식이 개선되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한류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자유롭게 사는지 그런 모습도 계속해서 보게 되기 때문에 바로 인권이라는 개념이 또 들어가고,
대한민국의 삶의 모습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북한의 인권을 제고시키는데 그 역할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통일 후에 북한의 고위 관리들이 인권 침해 사범으로 몰려서 처벌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이 북한 그 주민들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할 때 나름대로 그 몸을 사리게 되거나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 많은 북한의 인권의 그 침해 그 사례들이 축적돼서 또 전환돼 가지고 우리가 중국에 제시하면은 중국이 현재 탈북민들을 전부 다 북한으로 다시 송환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시진핑 주석이나 그 밑에 있는 뭐 왕이 뭐 외교부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직접 그 명백한 증거를 들이대면서 만약에 탈북민들을 북한으로 보내게 되면 이런 엄청난 그 탄압을 받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근거를 제시하게 된다면은 우리 그 탈북자 북송 문제도 네. 나름대로 좀 해결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과 북한을 압박을 해서 국제사회의 그 여론도 환기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북한 인권법이 제정이 되면서 자 이제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을 위한 뭐 우리 정부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정부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노력을 좀 할 것으로 보입니까? 네, 일단은 뭐 통일부가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됩니다. 네.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조직 중에서 두 가지 조직이 통일부 산하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통일부의 예산과 기능이 확대돼야 될 것입니다. 현재 남북한 교류 협력이 전면 중단됐기 때문에 통일부 그 기능이 굉장히 약화되는 입장이 있는데, 앞으로 인권 문제 때문에 인권법이 통과됐으니까 인권 그 부분으로 역량을 집중해서 네. 북한 인권 부분을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법무부는 3개월마다 이제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에서 이제 북한의 그 인권 실태를 전달받게 됩니다. 그런 법무부는 앞으로 네. 어떤 죄목으로 그다음에 얼마나 형량을 때릴 것인지를 지금부터 미리 연구를 해둬야 네. 앞으로 통일 이후에 북한 그 고위 관리에 대한 처벌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국정원이 현재 북한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뭐 공개 총살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그냥 사장시키지 말고 이런 자료들을 전부 다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에 통보를 해서 이것이 국제사회에 알려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교부가 유엔이나 국제사회에다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번 법안 내용 중에서요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이 바로 북한 인권대사의 신설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인권대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일단 우리 국내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북한의 인권 실태를 이제 고발하는 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서울에 유엔 인권사무소가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설했기 때문에 이 우리 한국의 북한 인권대사가 현재 유엔 북한 인권사무소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유엔 인권위원회나 유엔 총회에 북한 인권 실태를 가서 고발하고 하는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EU나 미국 같은 나라가 의회 청문회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 문제 관련해서 이런 청문회에 가서 충분히 우리나라를 대변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각종 인권회의가 있죠. 그 인권회의에서 인권대사가 참여해서 북한 인권 실태를 고발하게 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또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셨지만 자, 우리 정부가 한 10여 년 동안 우리가 북한한테 돈을 주면 북한에서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 돈을 나눠주고 그러면 북한의 인권이 좀 향상되지 않을까 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퍼주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자, 이걸 감시할 조치도 마련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자, 지금까지 우리가 북한에 어떤 인도적 지원을 하면은 네. 그것이 어떻게 활용되고 어떻게 주민에 배분되는지가 명백히 모니터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WFP 같은 국제기구에서 했을 때는 군사보복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WFP는 나름대로 모니터링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WFP나 이런 국제기구를 통해서 지원을 하면은 모니터링이 더 쉽다 생각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명백히 북한 주민들이 우리가 보내준 그런 식량이나 영유아 분유라든가 네. 의약품 같은 것을 우리 북한 주민한테 명백히 전달되는 것을
모니터링 못할 경우는 지원이 어려워지게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모니터링에 그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북한 인권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대북전단을 이제 뿌리는 단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자, 이거는 현재 대북 전단을 보내는 박상학 씨라든가 예. 이런 분들한테 미국에서는 지원이 됩니다. 미 국무부 예산,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국의 사회단체가 연간 한 300만 불씩 주다가 금년도부터는 1,000만 불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이 대북 전단을 뿌리는 우리 탈북자 단체들에 전혀 지원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만약에 북한 인권법에 따라서 대북 전단을 지원하는 사람들한테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면 북한 인권 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첫째, 앞으로 우리 군에서 대북 전단을 다시 살포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군은 이 투발 수단은 탈북자 단체보다 대단히 뛰어나지만 거기 전단 내용에 있는 콘텐츠 부분에 있어서는 탈북자 단체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고생하다 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그 전단 내용을 뿌리면 북한이 더 그 인권을 개선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걸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이 탈북자 단체한테 대북 전단 뿌리는데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전단 뿌리는 분들한테 예산 지원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봉 한중대 석좌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